평양에 100억 클럽이 있다고요? 북한 부자들의 충격적인 돈 버는 법. 여러분,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평양에 10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된 비밀 클럽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아는 북한은 배급체계, 사회주의 계획경제, 평등을 외치는 나라죠.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인데요. 오늘 탈북자 100여 명의 증언과 현지 자료를 바탕으로 평양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상황이었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국가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장마당에 나갔고 여기서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경제 생태계가 형성됐습니다. 공식 경제는 거의 죽었고 비공식 경제가 모든 걸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양 인구 200만 명을 현금 보유액 기준으로 분석한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상류층 5%, 10만 명. 이들은 1억 원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류층 15%, 30만 명은 5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80%, 160만 명이 하류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상류층입니다. 이 안에 대돈주와 중돈주라는 계층이 있어요. 대돈주는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입니다. 김정은 친척, 권력 핵심 간부, 그리고 놀랍게도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도 포함돼 있어요. 특히 중앙당 산하 담배 공장에 투자해서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돈주들이 100여 명 있는데 이들은 10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100억 클럽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로 합작해서 투자하기도 한답니다. 평양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인 중구역, 우리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죠. 여기 아파트 70평이 3억 원입니다. 북한에서요. 중돈주는 1억 원 이상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고 무역상 간부, 강성은행 간부, 대기업 무역회사 대표가 여기 속합니다. 반면 하류층은 어떨까요? 평양에서도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최하층민이 40만 명입니다. 제일 잘 산다는 평양에서도 5분의 1이 빈곤층이에요. 그럼 이 돈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크게 7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주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1990년대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금장사, 사금융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실물 경제 분야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지방 운수, 도소매, 국영상점, 유통, 물류는 기본이고요. 이제는 건설, 채굴, 제조업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외부와 거래가 어려우니까 내수 시장에 집중하면서 현대식 기업소, 상점, 식당, 아파트 건설에 투자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북한에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당국의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돈주가 어려움을 겪지만 계속 살아남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이들 없이는 안 돌아가거든요.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북한에서 주택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평양 아파트 가격은 지난 15년간 10배 이상 상승한 곳도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시죠. 2012년 평양 경림동 아파트 10평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에 1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정부기관 간부의 부인인 한 돈주가 재개발 정보를 듣고 1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후인 2018년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70평 아파트가 3억 원, 60평이 1억 5천만 원, 40평이 7,500만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처음 산 돈주는 23배 차익을 남겼고요. 철거 세대로 아파트를 받은 노동자들은 비싼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 아파트 세 채를 사서 자식들을 분가시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장 주변 부동산입니다. 장마당 근처 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 10배나 비쌉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이나 의류, 식당, 학원으로 쓸 수 있고 도매업자나 장사꾼들의 짐 보관 장소로 대여할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건 중국 화교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화교 2세들은 시장 주변 아파트를 구입해서 시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뇌물입니다. 북한에서 뇌물은 일상적인 사회 관행이 됐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수수가 2배로 증가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뇌물 공여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를 보시죠. 중앙당 생활지도과 과장을 중심으로 뇌물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과장은 해외 파견 과장, 보위성 책임비서, 사회안전성 책임비서, 무역부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에는 기본으로 뇌물을 주고 인사 관련 일이 있을 때마다 뇌물을 제공합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선물하지 않으면 예의 없다고 여겨져서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뇌물 시스템이 가난한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밀수와 운송업입니다. 국경지대에서 활발히 이뤄지는데 돈주들과 무역회사가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합의제 식당입니다. 북한에서 식당의 사형화가 진행되면서 돈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무역회사입니다. 외화벌이를 통해 국가와 돈주 간의 위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북한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평양 안에서도 100억 클럽과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평등과는 정반대죠. 둘째, 국가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경제는 거의 죽었고 비공식 경제가 모든 걸 움직이고 있어요. 북한 당국도 이걸 알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북한 경제 전체가 붕괴하거든요. 셋째, 뇌물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부패가 구조화됐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뇌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넷째,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력은 당과 군이었는데 이제는 돈주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곧 권력이 된 거죠. 다섯째, 주민들의 생존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믿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체득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로서 몇 가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은 더 강화될 겁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단속해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공식 경제로 돌아가면 주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둘째, 돈주들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겁니다. 이미 북한 경제의 핵심이 된 이들을 제거하면 경제가 마비돼요. 오히려 북한 당국은 이들을 활용하면서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셋째, 빈부격차는 더 심화될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논리가 작동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거예요. 넷째, 언젠가는 이 시스템이 북한 체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도 원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부의 창출 이면에는 여전히 굶주리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에서도 40만 명이 하루하루 벌어서 살고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100억 클럽의 화려함 뒤에는 수백만 명의 눈물이 있어요. 또한 이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불법과 뇌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라 법망을 피하면서 이뤄지는 거래들이죠. 오늘 우리가 본 평양 부자들의 실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민족이지만 70년 넘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그 안에서 형성된 독특한 경제 생태계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첫째,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 둘째, 시장의 힘은 어떤 체제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
셋째, 경제적 변화는 결국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통일이 되든 교류가 확대되든 이 경제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새롭게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심층적인 북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